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와, 이거 정말 극적인 승부나 생각하지 못했던 이변이 계속 연이어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프랑스의 올림픽 리옹이 3대1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마지막 남았던 팀 맨체스터 시티를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리옹이 챔피언스 리그 4강에 올라갔습니다. 네. 객관적인 전력은 아무래도 좀 맨시티가 앞서지 않겠냐고 했는데 무려 리옹이 3골을 넣으면서 맨시티를 잡았습니다. 리옹이 이러면 2010년에 4강 올라갔던 게 올림픽 리옹의 역대 챔스 최고 성적이었는데 다시 한번 10년 만에 4강에 올라가면서 팀 최고 그동안의 이 성적과 타이를 이루는 이제 기록을 남게 된 거고요. 이러면 4강전에서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게 됩니다. 뮌헨이 바르셀로나를 8골을 넣으면서 깼는데 자칫까지 하면 9골이죠.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해서 리옹이 어떻게 경기를 할지 좀 봐야 되는데, 물론 뭐 뮌헨이 이거는 뭐 그냥 이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리옹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게 16강에서는 유벤투스 잡았죠. 8강에서는 맨시티를 잡았습니다. 네. 또 이렇게 바이에른 뮌헨하고는 좀 다른 어떤 컬러의 전술적인 컬러, 그 루디 가르시아 감독의 백스리를 놔둬놓고 굉장히 수비를 안정적으로 한 다음에 빠른 어떤 공격을 전개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바이에른 뮌헨하고는 또 이렇게 전술적인 컬러가 좀 달라요. 그래서 만나면 어떨까? 상황에서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맨시티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경기를 객관적으로는 맨시티가 좀 유리해 보이지 않냐. 근데 왜 졌을까? 이걸 한번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판단. 그러니까 오늘 선발 라인업을 백스리로 썼단 말이에요. 3백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 요게 적절했느냐? 3백 전술이. 두 번째, 스털링이 쏘아 올린 공. 경기 흐름상으로는 스털링의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됐던 것, 그게 골이 들어가서 동점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경기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었는데 스털링이 그냥 골대 밖으로 확 차버렸던 게 경기 흐름상으로 맨시티를 좀 어렵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봐야 될 것은 올림픽 리옹의 두 번째 골, 무사 덴벨레의 골에서의 옵사이드 과정에서의 어떤 그 규정이 적용된 것이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하루 지금 사이로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크게 졌고요. 오늘은 그 바르셀로나 출신의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맨시티가 또 리옹에게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바르셀로나도 무너졌고 맨시티도 무너졌어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전체적으로는 한동안 이 세계 축구사의 주요한 축구 전술의 흐름을 끌고 갔었던 바르셀로나 스타일의 어떤 축구가 이제는 끝나는 건가? 한 시대가 저무는 건가? 이런 이야기도 한번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전술의 부분을 한번 보죠. 전술의 부분. 오늘 왜 과르디올라 감독은 리옹을 상대로 해서 3백을 썼을까요? 왜 3백을 썼을까요? 네. 자, 이것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에파에서 나오고 있는 오늘 경기에 대한 공식 기록지입니다. 자, 공식 기록지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맨시티가 지금 백스리 3백을 쓴 거를 알 수 있죠. 3백을 라포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3백 갖다 놓고 페르난지뉴를 3백의 한쪽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양쪽 윙백으로 주앙 칸셀루라든지 그다음에 워커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포메이션이냐면 3-5-2예요. 예. 케빈 데브라이너를 투톱 아래, 최전방 투톱은 지금 제주스, 스털링을 세워놨고 17번에 케빈 데브라이너, 김덕배를 약간 프리롤로 2선 쪽에 갖다 놓는 3-5-2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그동안 주로 썼던 거는 4-3-3을 많이 썼잖아요. 4-3-3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3-5-2를 썼냐는 거예요. 물론 과르디올라 감독은 예전에 바르셀로나 이끌 때나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 때 3백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뭐 상대가 리옹인데 왜 갑자기 이 백스리를 들고 나왔을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쫄았다기보단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단판 승부잖아요.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8강부터는 4강 결승 다 단판으로 끝나다 보니까 굉장히 수비가 중요합니다. 수비가 중요한 상황이잖아. 만약에 실점을 먼저 해버리게 되면 뒤엎는 게 단판 승부는 쉽지가 않죠. 맨시티가 올 시즌 뭐 공격주에서는 골을 많이 넣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준우승에 그쳤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수비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단판 승부에서 어떤 수비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고, 특히 이제 50번에 저 에릭 가르시아가 있는데, 에릭 가르시아는 챔피언스 리그에 이번에 두 번째로 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에릭 가르시아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지금 뭐 이적설도 있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이렇게 중압감이 확 걸려있는 8강 경기에서 에릭 가르시아로만 가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파트너 라포르트를 갖다 놓고 페르난지뉴가 센터백을 보니까 내려서 백스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수비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에릭 가르시아의 안정감을 좀 보태주고 싶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뭐냐면 지금 올림피크 리옹의 포메이션 한번 보죠. 3 역시 비슷하게 3-5-2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3백을 중심으로 하되 3-4-3 형태에도 가능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루디 가르시아 감독은 3백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축구를 하게 됩니다. 이 축구로 앞서서 유벤투스 잡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기본적으로 저렇게 백스리를 쓰게 되면 양쪽 사이드가 상당히 좋고 윙백이나 아니면 왼쪽 날개를 활용을 해서 공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리옹의 양쪽 사이드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같이 3백을 놓으면서 사이드 공격을 가져갔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카운터를 잡고 싶었을 거예요. 카운터. 올림피크 리옹은 멤피스 데파이,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무사 덴벨레,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카운터 전술이 아주 능한 팀입니다. 에칸비도 있고 굉장히 카운터를 빠르게 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시티는 공격 지향적인 이 전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끌어올려서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경기를 끌어올려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리옹이 빠르게 카운터를 칠 경우 수비 숫자가 기본적으로 갖춰놓지 않으면 얻어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리옹의 카운터를 잡기 위해서라도 이제 이렇게 3백을 섰던 거죠. 물론 이제 저런 것도 있었겠죠. 또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맨시티가 아구에로가 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제주스 원톱으로는 뚫어내기 어렵다. 그래서 스털링을 좀 더 중앙 쪽으로 갖다 놓아서 골을 더 넣으려고 하는 그런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몇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맨시티가 이렇게 백스리 3백 전술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땠죠? 결과적으로는 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급격하게 어떤 그 시즌 도중에 포메이션을 포함해서 전술을 바꾼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전술은 기본적으로 익숙함이거든요. 전술이라고 하는 건 익숙한 거예요. 오랫동안 나와 동료들이 함께 계속 되풀이하고 몸에 베게 만들어서 눈빛만 보거나 움직임만 보고도 탁탁탁탁 움직일 수 있는 게 전술의 기본인데, 뭔가 이런 경기를 앞두고 전술 변화를 줬을 경우 이게 덜컹거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이 다 그랬어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왜 오늘 백스리 전술을 쓴지는 알겠는데 그게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후반전에 다시 4-3-3으로 돌아가죠. 4-3-3으로 딱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 늦었죠. 이미 올림피크 리옹이 골을 그 전반전에 중반에 좀 넣었고 후반전에 그걸 뒤집으려고 했었지만 리옹이 역시 백스를 중심으로 해서 루디 가르시아 감독이 수비를 강하게 한 다음에 계속 역습을 치는 전술을 갖고 왔고, 최전방에는 여전히 그 아구에로가 없는 상태에서 제주스의 결정력이 계속해서 아쉬운 흐름으로 좀 갔기 때문에 이걸 뚫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4-3-3으로 돌아갔지만 좀 늦었다. 네.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맨시티에게 익숙했던 4-3-3을 쓰는 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전술적인 어떤 패착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스털링이 쏘아올린 공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4-3-3으로 변화를 줬고, 스털링이 사실 69분에 스털링이 컷백 딱 해가지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골을 딱 넣었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흐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러면서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가져가나? 그런데 다시 무사 덴벨레에게 또 한 번 2대1로 허용하는 골을 내줬고, 그러면서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86분에 옵니다. 이게 사실 결정적이었어요.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1대2로 맨시티가 뒤져있는 상황에서 86분에 완벽하게 사이드에서 볼이 옵니다. 스털링이 그냥 비어있는 골문으로 갖다 대면 연장전 가는 승부였죠. 예, 딱 갖다 대는 승부였는데 그거를 쏘아 올리죠. 사실 골대에서 거리가 얼마였죠? 한 3m? 4m? 그렇게 위로 올리는 게 쉽지 않았는데 2002년 때도 약간 미국 경기도 생각나는데 그거를 뛰어 올려가지고 그게 사실은 경기 흐름상 뚝 떨어뜨려 버렸어요. 예. 막 스스로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막 과르디올라 감독도 거의 쓰러졌던 그런 장면인데 그게 들어가서 2대2가 됐다라고 한다면 추격을 하고 있었고 포메이션의 변화를 줬고 이랬던 맨시티가 이 경기를 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스털링이 해냈다고 또 얘기하시는데 흐름상으로는 그게 결과적으로 또 맨시티를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했던 건 오프사이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79분 장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맨시티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다루다가 리옹이 볼을 끊습니다. 끊어서 빠르게 역습을 전개하는데 거기서 이제 패스를 줬을 때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에칸비가 자기가 옵사이드 위치였다는 걸 알고 그냥 가랑이 사이로 볼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 돌아가던 무사 덴벨레가 볼을 받아서 치고 들어가서 1대1 에데르송 1대1 상황에서 그냥 골을 넣죠. 자, 여기서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 에칸비가 볼을 흘려줬다고 했는데 에칸비는 분명히 옵사이드 위치였어요. 그러니 첫 번째 봐야 될 건 뭐냐면 에칸비의 신체에 볼이 터치됐느냐? 네. 볼이 터치됐다면 옵사이드 위치에서 볼이 터치됐기 때문에 무조건 옵사이드예요. 네. 근데 VAR을 돌렸는데 결과는 일단은 터치가 안 됐다고 본 거예요. 일단 첫 번째. 그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에칸비가 볼 터치가 안 됐다 치면 볼 터치에 대한 옵사이드는 사라집니다. 근데 두 번째 남는 건 있죠. 하지만 볼 터치가 되지 않았어도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간섭, 방해를 통한 이득을 얻게 되면 옵사이드로 처벌할 수 있다가 규정입니다. 간섭, 방해를 통한 이득을 결과적으로 무사 덴벨레가 얻은 것 아니야? 라고 하면 옵사이드로 처벌해야지 라고 시티 팬들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VAR을 돌렸는데 이것도 그 간섭 방해를 통한 이득이 아니라고 판정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달순의 레프리에서 국제심판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왜 이날 경기에 심판을 받던 그 심판진과 VAR 룸의 심판진은 이거를 간섭방해 이득으로 보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그 리옹의 하프라인 그 볼을 끄는 걸 패스를 했을 때 이미 그 에칸비가 아니었어도 이 볼은 무사 덴벨레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무사 덴벨레의 움직임하고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에칸비는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있었건 없었건 간에 패스는 이미 무사 덴벨레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사 덴벨레는 온사이드였고 뒤에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에칸비가 없었어도 있었어도 이거를 어떤 이 플레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심판진의 판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다른 관점으로 보자면 뭐 그래도 이 위치에서 어쨌든 수비수들을 현혹시키거나 시야를 유도시킨 거 아닙니까?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는 달순이 레프리에서 한번 저도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왜 이렇게 판정을 했냐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두 가지는 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한다고 치고 골을 넣었던 무사 덴벨레가 뒤 라인에서 라인을 타고 들어가다가 쭉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앞에서 뛰어 들어가는 라포르트가 갑자기 넘어집니다. 네. 라포르트가 넘어져요. 라포르트가 넘어지면 옵사이드하고는 상관없이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뛰어 들어갔던 무사 덴벨레가 라포르트의 발을 건드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넘어진 거라고 한다면 반칙에 따른 노골이 될 수 있죠. 네. 반칙에 따른 노골이 선언될 수 있는데 이 장면도 VAR은 아마 체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씬이에요. 이 장면은.
골이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의 씬으로 묶이는 모든 과정은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라포르트의 뒷발을 밟거나 컨택을 해가지고 넘어졌다면 이것도 반칙에 따른 노골이 선언돼야 되는데 VAR의 판정은 뭐냐면 터치가 되지 않았고 라포르트가 혼자 자빠졌다는 거예요. 예. 잔디에 걸려졌건 자기 두 발에 엉켰건 혼자 넘어졌다는 거고 무사 덴벨레는 그냥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고 옵사이드 장면에서 나왔던 심판진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좀 더 리플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고 저희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날 달순의 레프리를 국제심판 두 분 모시고 할 텐데 그때 좀 더 정확하게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는 어떻게 혹시 볼 수 있는지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옵사이드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데 바르셀로나식의 축구가 이제 끝난 건가요? 이런 이야기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